야, 이 거지년아, 밥솥 하나 들고 시집을 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짝! 임신 8개월인 제 딸의 뺨을 시누이가 후려쳤습니다. 딸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다단계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대여섯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도 싸지. 혼수를 그 꼴로 해오고 시킨 일도 못해? 우리 민정이가 때린 게 아니라 네가 맞을 짓을 한 거야. 딸이 울면서 전화했을 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다리가 굳었습니다. 임신한 제 딸을 다단계 사무실에 끌고 와서 자비를 시키고 물건 정리를 시키고 회원 가입까지 강요하다가 거부한다고 뺨을 때린 겁니다. 저는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딸도 몰랐고 사위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제 낡은 옷차림과 작은 밥솥 하나만 보고 거지 사돈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강남 사무실 1층 상가 계약 전부 정리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큰 소리치던 그 사무실, 그 건물 전체가 제 소유라는 걸 저 인간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무실 짐짝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밥솥 하나로 무시했던 사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시댁의 처참한 몰락. 오늘은 65살 어머니가 딸의 시댁에 밥솥 하나를 손수로 보냈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 밥솥 뒤에 숨겨진 비밀을 시댁이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어요.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 없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인데 제 딸이 시집에서 당한 일 때문에 이렇게 입을 열게 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서 손빨래를 널고 있는데 딸아이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는 빨래를 놓고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 사무실. 그 한마디에 저는 젖은 손을 대충 수건에 닦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수진이가 시집간 뒤로 울면서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강남 사거리 근처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유리문을 잡아당겼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이 그 장면을 먼저 잡았습니다. 시누이 강민정이 임신 8개월인 제 딸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퍽! 수진이가 배를 움켜쥐고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사무실 안에 직원이 대여섯 명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모른 척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연이 꼴값을 떨어 밥솥 하나 들고 시집 온 주제에 시키는 것도 안 해? 회원 등록 하나가 그렇게 어려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수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수진이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딱 버티고 앉아있던 시어머니 강말숙이
다리를 꼬고 입을 열었어요. 맞아도 싸지. 혼수를 밥솥 하나로 때운 년이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우리 민정이가 때린 게 아니라 제가 맞을 짓을 한 거야. 말숙은 손톱줄로 손톱을 다듬으면서 딸이 맞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여자를 때려놓고 맞아도 싸다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수진이를 감싸 앉아 민정이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거지 사돈까지 기어왔네. 딸 단속을 못하니까 엄마가 직접 와? 말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온 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즉, 꼴 좀 봐라. 밥솥 하나 보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왔어. 사돈, 염치가 있으면 그런 꼴로 남의 사무실에 쳐들어오지를 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까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수진이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어깨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택시 뒷자리에서 수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몸을 구부리기도 힘든데 제 다리 위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저는 수진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처음이 아니지.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어. 전화 돌리기, 물건 정리, 택배 포장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어. 수진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맨날 밥솥 며느리라고 놀리고 내가 느리다고 등짝을 밀치고 임신하고 나서도 나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회원 가입까지 시키더라. 내가 싫다고 했더니 언니가 뺨을 때렸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동안 말 못했어. 저는 수진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 딸이 매일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으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안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진이는 울다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사위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수진이가 오늘 신우이한테 뺨 맞은 거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훈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려 본다고? 내 마누라가 임신한 몸으로 사무실에서 종처럼 부려먹히고 뺨까지 맞았는데 고작 말씀드려 보겠다고? 정훈이는 또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훈이는 착한 아이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쩔쩔매는 아이였어요. 저 아이한테 기대하는 건 어림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어둑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김 실장님, 강남 빌딩 1층 상가 임차인 현황하고 임대차, 계약서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김 실장이 바로 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건물 1층에 강말숙이 새 들어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가 하필 제 건물에서 다단계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는 걸 김 실장 보고로 알게 됐을 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딸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딸이 맞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잠든 수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어오른 수진이 뺨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수진이 뺨을 살짝 쓸어내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님,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서하고 임차인 현황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강말숙이 운영하는 다단계 사무실은 건강식품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눈이 멈췄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2개였어요. 강말숙 그리고 이정훈. 김 실장님, 이거 정훈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강말숙 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 이름을 공동대표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정훈 씨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흔적은 없고요.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그 착한 아이가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성격이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임대료는요? 3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건강식품 환불 요구 민원이 지난 석 달간 5건 접수됐습니다. 제품 효능을 과장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덮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임대료도 안 내면서 남의 건물에서 사기나 다름없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민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달라고 부탁하고 커피숍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은 뺨이 어제보다 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멍든 뺨에 찬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엄마. 많이 부었어? 조금.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눈 밑까지 시퍼렇게 번져 있었어요.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수진이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사위 정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얼굴 보니까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정훈아, 앉아. 저는 정훈이를 거실로 들이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정훈이가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전화드렸는데 어머니가 수진이가 일을 안 해서 민정이 누나가 좀 혼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단속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고. 저는 정훈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정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앞에 서면 입이 굳어버리는 아이였어요. 안방에서 나온 수진이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퍼런 멍이 든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맨날 그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시누이가 나를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당신 마누라야. 시어머니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고. 정훈이가 수진이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택배 포장시키면서 밥솥값도 못하는 년이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미안하다고만 했잖아. 정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정훈이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훈이를 보며 말했어요. 정훈아,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내 마누라가 맡고 있는데 말씀드려 보겠다는 소리는 이제 듣기 싫다. 정훈이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정훈이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이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아직 무리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숙이었어요. 야, 이수진. 내일 아침 9시까지 사무실로 나와. 밀린 택배가 쌓여 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말숙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 임신한 게 무슨 큰 병이라고 유난이야. 안 나오면 정훈이한테 말할 거야. 이혼 얘기 꺼내라고. 수진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뭐 어쩌고? 싫으면 내일 아침까지 나와. 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옆으로 가서 떨리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방에 다시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수진이가 또 끌려갈 게 뻔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사무실에 내가 직접 가서 저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차림을 바꿨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돋보기 안경을 쓰고 동네 아주머니처럼 꾸몄어요. 김 실장에게 미리 연락해서 오늘 사무실에서 설명회가 있다는 정보를 받아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다단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설명회에 온 손님인 척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사무실 앞쪽에 강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말숙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제품은 산삼보다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 석 달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 본 거예요. 말숙은 능숙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띄운 자료에는 온갖 효능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다 거짓말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민정이가 참석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가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입하시면 첫 달 제품 반값이에요.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세요. 제 옆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아가씨, 나 지난달에 100만 원어치 샀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환불해줘. 민정이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환불 규정에 안 맞아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그때 왜 석 달이면 효과 본다고 했어? 나 이거 사느라 적금 깬 돈이야. 말숙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숙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100만 원어치로는 효과 보기 힘들어요. 300만 원 세트를 드셔야 제대로 효과가 나요. 제가 특별히 할인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300만 원 세트 하나 더 하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불해 달라는 사람한테 더 사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말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미쳤다고 또 300만 원을 써. 내 돈 돌려줘. 민정이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다른 분들 보시잖아요. 할머니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습니다.
말숙이 허위 효능을 내세워 제품을 팔고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추가 구매를 종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아까 그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적금 깨서 넣은 돈인데 효과도 없고 환불도 안 해주고. 내가 바보지, 바보야. 저는 할머니 등을 쓸어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김 실장에게 녹화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말했어요. 김 실장님, 계약 해지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갑니다.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직접 가시게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내일 그 사무실에 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누군지 알게 되면 말숙이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벌써부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거실에 없었어요. 안방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엄마, 사무실 나갔다 올게. 걱정 마. 저는 메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말숙이 어젯밤에 한 협박 때문이었어요. 이혼 얘기를 꺼내겠다는 말에 수진이가 겁을 먹고 사무실로 간 겁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유리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만삭의 몸으로 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수진이 배 높이까지 쌓여 있었어요. 민정이가 수진이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야, 느려 터졌네. 배가 불렀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히 놀려야지. 그 밥솥값이라도 하려면 좀 빨리빨리 해. 수진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가서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만삭이 내가 이런 걸 나르면 어떡해. 민정이가 눈을 치켜뜨며 저를 봤어요. 어머, 또 왔어? 사돈 어른이 참 한가하시네.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일 좀 돕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돕는 거랑 부려먹는 거랑은 다르지. 임신한 여자한테 이 무거운 걸 나르게 하는 게 돕는 거야? 민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이 말발은 좋으시네. 밥솥 하나 보낸 주제에 할 말은 또 많아.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말숙이 나왔습니다. 말숙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구겼어요. 사돈, 또 왔어?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며느리는 시댁 식구인데 시댁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가자. 말숙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를 데려가? 수진이는 오늘 할 일이 남아있어. 저는 말숙을 피해 수진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말숙이 제 팔을 잡아 확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고 제 뒤에 있던 수진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배를 부여잡았어요. 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이에게 달려가 부축했어요. 수진이가 이를 악물고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민정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말숙은 팔짱을 끼고 서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원래 애 가진 여자는 좀 누워있으면 낫는 거야. 유난 떨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가 갈렸지만 지금은 수진이가 먼저였습니다. 수진이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수진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라 조기 진통 위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수진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양쪽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이야. 무슨 소리야? 미안할 건 네가 아니라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것들이지.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1시간쯤 뒤에 정훈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훈이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링거를 맞고 있고 뺨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정훈이가 수진이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뒤따라 말숙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말숙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수진이가 누워있는 꼴을 보고 혀를 찼어요. 즉, 상자 몇 개 나르다 넘어진 게 대수라고 병원까지 와. 예전에 나는 만삭에 김장 10포기를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이야. 정훈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게 할 말이에요? 말숙이 눈을 부릅떴어요.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야? 네 마누라가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 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정훈이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숙이 병실을 나간 뒤 저도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 비상구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님, 1층 상가 계약 정리 시작해 주세요. 네, 사장님.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 서류 준비되면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계약서 원본이랑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법인 서류 전부요. 사장님이 직접 가시려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내일 꺼내야 합니다. 무서웠어요. 비밀을 꺼내면 수진이가 충격받을 거고 정훈이네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고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조용한 삶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병실 안에 누워있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퍼런 멍이 든 뺨,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던 모습, 엄마 배가 아파라고 했던 목소리.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숨기는 게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숨겼더니 딸이 맞고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재산을 숨긴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 친언니한테 사업 자금 2억을 빌려줬어요. 친언니였습니다. 피를 나눈 언니가 그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날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친언니한테 당한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핏줄도 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뒤로 저는 재산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빌딩은 김 실장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관리하고 수입은 별도 계좌로 받고 저는
작은 빌라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수진이한테도 세상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숨긴다고 딸이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숨기는 동안 딸은 맞고 부려먹히고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그 사무실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말쑥 코앞에 펼칠 겁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네가 새들어 장사하는 그 건물이 누구 거인지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빌딩 1층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깔끔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내용 증명 사본 전부 넣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말숙이 안쪽 책상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고 민정이는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직원 대여섯 명이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정이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사돈어른 또 오셨어? 오늘은 밥솥 하나 더 들고 오신 거야? 직원 두어 명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말숙 앞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말숙이 전화를 끊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돈, 또 무슨 일이야? 바쁜 사람 붙잡고.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내용 증명 사본. 말숙이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말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말숙이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어요.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읽는 말숙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졌습니다. 박순자. 말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말숙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네,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사돈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큰 소리치던 이 사무실, 이 건물 전체가 제 겁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이가 달려와서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어요.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돼? 밥솥 하나 보낸 거지 사돈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민정이가 김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순자 사장님이 이 건물의 실소유주십니다. 말숙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저는 내용 증명 사본을 말숙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임대료 석 달 체납에 계약 조항 위반이에요. 한 달 안에 사무실 비워주세요. 말숙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말숙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말숙이 복도까지 쫓아나왔어요. 아까 의자에서 주저앉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왔습니다. 사돈, 잠깐만. 이게 무슨 짓이야? 사무실 나가라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말숙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요? 내 딸을 때리고 임신한 몸으로 부려먹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건 사돈이잖아요.
내 건물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왜 세를 계속 내줘야 합니까? 말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숙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두 손을 모았어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수진이한테 좀 심했어. 한 번만 봐줘. 사무실 나가면 나는 끝이야. 밑에 직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면 나는 어디서 장사를 해? 저는 말숙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겁이 나서 굽히는 거지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에 뉘우침은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사돈,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든 할게. 말해. 수진이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사무실에 다시는 끌고 가지 않겠다고 수진이 앞에서 약속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말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수진이한테 가서 사과할게. 내일 당장 병원으로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을 나왔어요. 말숙이 진심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 한 약속은 최소한 족쇄가 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말숙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병실 안에서 수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말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말숙이 수진이 침대 옆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좀 심했다. 사무실 일은 이제 안 시킬게. 몸조리 잘해. 말숙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수진이 이불 끝을 툭툭 쳤어요. 수진이는 시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말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말숙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말숙이 병원 로비에서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말숙이 전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말숙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아까 병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을 앙다물고 눈을 찡그리며 빠르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사과는 가짜였다는 걸. 그날 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강말숙 씨가 빌딩 관리실에 전화해서 건물주 관련 정보를 캐려고 했습니다. 법인 서류 열람이 가능하냐, 다른 소유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사과한다고 병원에 와놓고 돌아서자마자 제 약점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김 실장님, 계약 해지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한 달 기한 그대로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말숙이 끝까지 이런 식이라면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퇴원해서 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정훈이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와. 저는 정훈이를 거실로 들였어요. 수진이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거실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빌딩 주인이신 걸 왜 숨기셨습니까? 앉아서 얘기해. 정훈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나한테 친언니가 한 명 있었어. 정훈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20년 전에 언니한테 사업 자금으로 2억을 빌려줬어. 친언니니까 아무 의심 없이 줬지. 그런데 언니가 그 돈을 들고 잠적했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날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정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핏줄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걸. 그래서 재산을 숨기고 살았어. 수진이한테도 안 알렸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 저는 정훈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딱 그 꼴이더라. 밥솥 하나 보냈다고 내 딸을 거지 취급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뺨까지 때리게 놔뒀잖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추한 건지 내 어머니가 그대로 보여줬어. 정훈이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은 놈입니다.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그러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마누라가 맞는 것도 못 막은 놈이에요. 정훈이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수진이한테도 말하겠습니다. 저는 정훈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 눈에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게 서려 있었습니다. 정훈아,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가 진짜 변하고 싶으면 수진이를 내 힘으로 지켜. 그게 남편이 할 일이야.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정훈이와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 편만 들었어. 이제 당신 편에 설게. 어머니한테 독립한다고 말하겠어. 수진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잠시 뒤 수진이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울음 같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수진이와 정훈이한테 시간을 좀 줘야 했어요.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정훈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말로는 수백 번 미안하다고 했던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정훈이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정훈이가 말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서 정훈이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랑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말숙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엄마를 버려? 그 거지년한테 세뇌를 당한 거야? 아니면 그 거지 사돈돈에 눈이 멀어서 이러는 거야? 정훈이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수진이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임신한 사람 사무실에 끌고 와서 부려먹고 시누이가 때리는 걸 구경하고 병원에 실려가도 유난이라고 했잖아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정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제 수진이 편에 서겠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시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뚝 정훈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정훈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수진이가 정훈이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독립하겠다면 당장 갈 곳이 있어야지. 빌딩 3층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어. 거기서 내 사업을 시작해봐. 수진이랑 둘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정훈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겁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해내는 거야. 공감만 내주는 거니까 나머지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정훈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편 말숙은 정훈이 전화를 끊은 뒤 사무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정훈이가 배신했어. 그 거지 사돈 밑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이대로 안 당해. 방법을 찾아야 해. 민정이가 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사무실명도 기한이 한 달 남았잖아. 그 안에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말숙과 민정이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릴 생각이 없었어요. 수진이와 정훈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든든히 뒤를 받쳐줄 겁니다. 한 달 기한이 되자 김 실장이 사무실 명도를 집행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않았어요. 김 실장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강말숙 씨 사무실 명도 완료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전부 내보냈는데 강말숙 씨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야 수진이가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그 뒤로 2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배가 날이 갈수록 불러왔어요. 정훈이는 빌딩 3층 작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농가에서 직접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소규모 장사였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하루에 3-4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훈이가 새벽에 물건을 포장하고 낮에 택배를 붙이고 저녁에는 상품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전화 응대를 도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니까 소파에 기대 앉아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확인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사무실에 들러 도시락을 갖다 줬습니다. 정훈이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맨날 이렇게 해다 주시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니들이 밥 먹을 시간에 일하느라 못 먹을까봐 가져온 거야. 죄송할 것 없어. 수진이가 도시락 반찬을 정훈이 밥 위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댁 사무실에서 종처럼 끌려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진통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고 있어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수진이는 이미 분만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정훈이가 분만실 앞 복도에서 2 손을 모으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도 정훈이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힘내라. 엄마가 여기 있다. 새벽 6시 반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산모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훈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땀에 젖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야. 수진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저는 수진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손으로 닦아주며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었어요. 수진아, 수고했어. 우리 수진이 정말 잘했어. 정훈이가 수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기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훈이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녀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수진이가 골랐습니다. 맑고 고운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래요. 퇴원하고 수진이 부부는 제 빌라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낮에는 서연이를 안아주고 저녁에는 수진이 산후 몸조리를 챙겼어요. 정훈이는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가 베넷 저고리 안에서 꼼지락거릴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온 게 기적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시댁에서 맞고 부려먹히던 그 시간이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100일이 지나고 정훈이 쇼핑몰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블로그에 상품 후기를 올렸는데 그게 입소문을 탔어요. 하루 주문이 서너 건에서 20건, 30건으로 늘었습니다. 정훈이가 저녁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훈이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눈치만 보던 아이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겁니다. 잘했어, 정훈아. 그게 다 네가 새벽부터 뛰어다닌 덕이지. 정훈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안고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걸 보니 제 속이 다 풀렸어요. 서연이 돌잔치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빌라 거실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수진이가 미역국을 끓이고 정훈이가 케이크를 사왔고 저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 엄마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을 때 서운했어. 왜 나한테 숨겼을까? 나를 못 믿은 건가 싶었거든. 저는 수진이 눈을 봤어요. 엄마가 숨긴 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무서웠어서야. 이모한테 당한 뒤로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그리고 엄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야. 수진이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엄마 같은 엄마여서 다행이야. 저는 수진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경로당에 들러 또래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고 오후에는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누구도 제가 강남에 7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부부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강말숙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단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뒤에도 전화로 회원들한테 신상품을 팔고 돈을 받아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업자 등록에 정훈 씨 이름이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잖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훈 씨까지 함께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정훈이가 보였어요. 겨우 찾아온 평화가 다시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 자세한 피해 현황 전부 파악해 주세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고소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전부요. 네, 사장님.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가 옹알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서연이에게 말을 걸며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 실장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김 실장을 만나 피해 현황을 넘겨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는데 손이 떨렸어요. 피해자가 23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합계가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이었습니다. 건강식품 효능을 믿고 적금을 깨서 넣은 사람, 자식한테 빌려서 넣은 사람, 노후 자금을 통째로 넣은 사람.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속이 뒤집혔어요. 내 건물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 2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이 사업자 등록 서류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동대표 이정훈. 정훈이 이름이 서류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어요. 경찰에서 정훈이에게 참고인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정훈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출석 요청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있어. 앉아. 정훈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금 문제로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사업에 관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알아, 정훈아. 그런데 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경찰에서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훈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니 말이면 뭐든 들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도장 하나 찍은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안방에서 서연이를 재우고 나온 수진이가 식탁 위 출석 요청서를 받습니다.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수진이가 출석 요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한테 이게 와? 정훈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설명했어요. 수진이가 듣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공동대표라고? 그러면 당신이 잡혀갈 수도 있는 거야? 수진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름만 빌려준 거야.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경찰에서 나오래?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왜 이런 게 와?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훈이가 잡혀가면 우리 어떡해? 서연이는 어떡하고?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아줬어요. 수진아, 아직 잡혀가는 거 아니야. 참고인 출석이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겁먹지 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 울음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훈이가 경찰에 다녀왔습니다. 수사관이 정훈이에게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훈이는 없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씨가 공동대표인데 관여를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씨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훈이가 돌아와서 수사관의 말을 전했을 때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말숙과 민정이 연락이 끊겼어요. 정훈이가 어머니에게 수십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번호도 꺼져 있었어요. 고소가 들어오니까 둘 다 잠적한 겁니다. 정훈이만 혼자 남았어요. 사흘 뒤 빌딩 앞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저는 빌딩에 들렀다가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어요. 설명회 때 환불 요구했다가 쫓겨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설명회에서 옆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아주머니. 기억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날도 추운데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저는 할머니를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국밥을 시켜드렸어요. 할머니가 국밥에 손도 안 대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복순이야. 올해 74이야. 최복순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작년에 쓰러졌어. 머리 쪽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그때 그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팔면 돈 번다고, 회원만 모으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번다고 했어.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는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영감 치료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전부 넣었어. 건강식품 사입비라고, 회원 등록비라고, 교육비라고 이것저것 떼가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지금 영감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못하고 있지. 수술비가 없으니까. 동네 병원에서 약만 타먹고 있어.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 어떡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국밥 그릇에 퐁 빠졌어요. 저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제 딸이 겹쳐 보였습니다. 수진이도 시댁 때문에 고생했고 이 할머니도 같은 사람들한테 당했어요. 내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최복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그 다단계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제 거예요. 제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제가 막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건물주가 당신이야? 네. 그래서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고마워, 아가. 고마워.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쥐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한 가지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훈 씨 쇼핑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단계 사기꾼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라고요. 주문 취소가 쏟아지고 있고 거래처 2곳에서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정훈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사진 찍고 겨우겨우 키워놓은 장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검찰에서 정훈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요? 네. 피해 규모가 크고 공동대표 명의가 있으니까 도주 우려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훈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김 실장님, 말숙 씨를 반드시 찾아주세요. 그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훈이가 대신 감옥에 갑니다. 네, 사장님. 수소문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우 찾아온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말숙을 끌어내야 했고 정훈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실장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에게 정훈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자 등록 경위와 정훈이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정훈 씨가 사업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실제 운영자인 강말숙 씨 본인이 직접 진술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훈 씨 혼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 말숙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말숙을 끌어내지 않으면 정훈이가 대신 벌을 받게 돼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님, 말숙 씨 찾았어요? 수소문 끝에 알아냈습니다. 충남 쪽 먼 친척 집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내려갈게요.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사장님, 혼자 가시면 강말숙 씨가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다음 날 새벽 저는 김 실장과 함께 차를 타고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4시간을 달려서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논밭 사이에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빨래줄에 옷이 널려 있었어요. 저는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숙 씨, 나 박순자예요. 나와요.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 내다보는 게 보였어요. 말숙 씨, 나온다고 나쁠 거 없어요. 안 나오면 당신만 불리해지는 거 알잖아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말숙이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정장 대신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마당에 서서 저를 봤어요. 사돈, 여기까지 왜 왔어? 정훈이 때문에 왔어요. 저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았습니다. 말숙도 맞은편에 걸터 앉았어요. 말숙 씨, 지금 정훈이한테 구속영장이 검토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정훈이가 대신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말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구속영장? 정훈이한테? 네. 피해자가 23명이고 금액이 4억이 넘어요. 정훈이가 공동대표니까 경찰에서는 정훈이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숙 씨가 안 나타나면 정훈이가 감옥에 갑니다. 말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나서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말숙 씨가 자진 출석해서 정훈이는 이름만 빌려준 거고 사업은 본인이 했다고 진술하면 정훈이 혐의를 벗길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은 내가 대겠어요. 말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나는 바로 잡혀가잖아. 그건 안 돼. 말숙 씨, 지금 숨어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도주하면 형량만 늘어나요. 그리고 말숙 씨가 안 나서면 정훈이가 구속돼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걸 여기 숨어서 구경할 거예요? 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두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정훈이가 감옥에 가면 수진이는 어떡하고 서연이는 어떡해요? 돌도 안 지난 손녀가 아비 없이 크게 할 거예요? 말숙이 고개를 확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사무실에서 쫓아낸 것도 사돈이잖아. 내가 쫓아낸 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뜯는 사무실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내 딸을 부려먹고 때렸잖아요. 그건 말숙 씨가 한 짓이에요. 말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연락 안 오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변호사 비용 지원도 없어요. 정훈이는 혼자 감당해야 하고 말숙 씨는 도주범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김 실장과 함께 마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김 실장이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말숙이 올까 안 올까? 그건 말숙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숙이었어요. 사돈, 나 서울로 올라갈게. 저는 전화기를 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요. 변호사도 같이 갈 테니까.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 동행을 부탁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서 앞에 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말숙이 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훈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름 빌려달라고 했고 정훈이는 도장만 찍었어. 나하고 민정이가 전부 다 한 거야. 그 말을 수사관한테 하면 돼요. 말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갔어요. 말숙이 자진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정훈이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사업 운영과 회원 모집과 자금 관리는 자신과 민정이가 전부 했다고 진술했어요. 변호사가 정훈이의 명예 도용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말숙 자진 출석 소식을 듣고 민정이도 이틀 뒤에 나타났어요. 민정이는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원한테 물건 팔고 가입 권유한 것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민정이는 자기도 어머니한테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때린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훈이의 혐의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말숙의 진술과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정훈이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훈이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정훈이가 집에 돌아와서 무혐의 통보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통보서를 보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연이를 안고 있던 팔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끝난 거야? 끝났어. 나 아무 죄 없대. 수진이가 서연이를 제 품에 맡기고 정훈이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제 옷깃을 잡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정훈이 무혐의가 확정된 뒤 저는 다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해 피해자 23명에게 연락했어요. 빌딩 근처 식당 대관을 잡고 피해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 다단계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주인이에요. 제 건물에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건물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당장 급한 생활비와 치료비를 제가 먼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피해 금액은 강말숙 씨가 책임지고 갚아가도록 할 겁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건물주라고 했지? 그 건물에서 우리가 사기당한 거 알면서 왜 이제야 나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는 겁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얼굴 보여주고 사과하는 것만은 인정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말숙이 들어왔어요. 말숙은 피해자들을 보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23명의 시선이 말숙에게 쏠렸어요. 말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말숙에게 말했어요. 말숙 씨, 이분들한테 직접 말하세요. 말숙이 떨리는 다리를 끌고 피해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품 효능도 거짓이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 왜 했어? 내 돈 3천만 원 어떡할 거야? 다른 피해자도 소리쳤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야. 나는 그 돈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말숙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복순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말숙에게 다가가 내려다봤어요. 강말숙 씨, 내 영감이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어. 당신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영감 치료비를 전부 넣었어. 그 돈 당신이 먹었잖아. 말숙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숙을 내려다봤어요. 돈보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만은 인정한다. 그런데 사과만으로 끝이면 안 돼. 돈은 갚아야 해. 말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최복순 어머님, 남편분 수술비는 제가 먼저 부담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가운데 당장 급한 생활비나 치료비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우선 지원해 드릴게요. 전체 피해 금액은 강말숙 씨가 책임지고 갚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어머님.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최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말숙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만 저었어요. 말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 민정이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보고 지나쳤어요. 민정이한테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피해자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가 병원에 면회를 갔다 온 말숙을 만났어요. 말숙이 정훈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봤어요.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자진 출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구속됐을 겁니다. 말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훈아, 내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미안하다. 네가 감옥 갈 뻔한 게 다 엄마 잘못이야. 정훈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남의 돈 뜯어먹는 장사는 이제 하지 마세요. 말숙이 고개를 떨구며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말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복잡했지만 말숙이 자진 출석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말숙은 실형을 면하는 대신 사회봉사 300시간과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민정이도 공범으로 기소돼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숙은 다단계 사업을 완전히 접었어요. 더 이상 건강식품도 회원 모집도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한때 직원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사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매주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는 신세가 됐어요. 민정이가 수진이를 찾아온 건 판결이 나고 보름쯤 뒤였습니다. 수진이가 서연이를 안고 제 빌라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예전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수진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정이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딸의 뺨을 후려치던 손이 지금은 가방끈을 꼭 쥐고 떨고 있었어요.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수진이한테 할 말이지. 들어와. 민정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서연이를 아는 채 민정이를 봤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이가 수진이 앞에 섰어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 뺨을 때린 거, 사무실에서 부려먹은 거, 밥솥 며느리라고 놀린 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가 민정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수진이 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언니,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사무실에 끌려가서 온종일 일하고 밥솥 소리 듣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뺨까지 맞고,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언니는 몰라요. 민정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한참 동안 민정이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어요. 민정이가 문을 닫는 순간 수진이가 서연이를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싶을 만큼 울게 내버려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쇼핑몰에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단계 연루 소문이 무혐의로 풀리면서 오해가 거친 겁니다. 거래처도 하나둘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훈이가 다시 새벽부터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상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진이가 서연이를 업고 옆에서 전화 응대를 도왔어요. 최복순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남편이 수술을 잘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최복순 할머니가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 한 단지를 들고 제 빌라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영감이 수술 잘 받았어. 의사가 빨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최복순 할머니가 된장 단지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저는 된장 단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감사합니다. 최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처음에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섰을 때 당신이 나한테 국밥 사준 거 기억해. 그때 당신 눈에 진심이 있었어. 돈 많은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보여줬어.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어요. 말숙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사회봉사를 다니면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에서 다리 꼬고 앉아 손톱 다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말숙이 제 빌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사돈, 내가 할 말이 있어. 하세요. 말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 밥솥 하나 보냈다고 수진이를 거지 취급하고 사돈을 거지 사돈이라고 깔봤어. 혼수 많이 해온 며느리만 좋은 며느리고 돈 많은 사돈만 좋은 사돈이라고 생각했어. 말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내가 잘 나갔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었어. 직원들도 다 떠나고 회원들도 다 등 돌리고 민정이도 나 원망하고 정훈이마저 나한테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정말 혼자였어. 말숙이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근데 사돈은 달랐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훈이 살리려고 충남까지 내려왔잖아.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 사돈이 밥솥 하나 보낸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그 마음을 밟아버린 거야. 말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말숙을 한참 봤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했던 가짜 사과와는 눈빛이 달랐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피해자분들한테 돈도 갚아야 하고 수진이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해요. 말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행동으로 보여줄게. 말숙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어요. 사돈, 고마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숙이 나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은 뗀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름 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정훈이가 갈치조림한대. 갈치조림? 정훈이가? 응,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엄마 좋아하는 거라고 아침부터 시장 다녀왔어.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갈게. 옷을 갈아입고 서연이 선물로 작은 인형 하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네 집 현관문을 열자 갈치조림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정훈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세요. 정훈아, 갈치 안 태웠지? 한 조각만 좀 까맣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웃었어요. 서연이가 거실에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할미. 저는 서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볼에 손을 대고 까르르 웃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겪었구나 싶었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흰 쌀밥. 정훈이 요리 솜씨가 서툴러서 갈치가 좀 짰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 밥풀을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한 건 없어. 다 너희가 해낸 거지.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네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착한 아이였어. 다만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지. 정훈이 눈이 빨개졌어요. 수진이가 정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무릎에서 할미 할미하며 제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 순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밥솥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앉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는 걸 저는 65이 되어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는 정훈이가 했어요. 수진이가 서연이를 재우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와. 정훈이가 김치찌개 연습한대. 알았어. 다음 주에 또 올게. 집을 나서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낡은 외투에 편한 운동화. 동네 누구도 이 할머니가 강남에 7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저녁 식탁에서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비 한 줄기에 풀리듯
참고 참던 한 어머니의 용기가 온 가족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밥솥 하나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줬어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700억 건물주가 밥솥 하나만 보내고 재산을 숨겼다고? 그런 반전이 실제로 있어?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에게 재산을 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단계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번듯한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가족이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보증에 함부로 이름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도장 하나가 인생을 흔들 수 있어요. 둘째, 누군가 나를 돈이나 겉모습으로 평가한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셋째, 참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넷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믿으세요. 혹시 지금 시댁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박순자 씨처럼 혼자 삼키지 마시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을 뿐이 아니에요.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께도 박순자 씨의 봄처럼 따뜻한 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